지난 시간에 이제 그 쿤 이전에 쿤에까지 가기 이제 어떤 도정에서 여러 철학자들 그리고 철학적 흐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규약주의까지 아마 규약주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규약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과학 철학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흐름을 형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실증주의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나오면서 이제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관찰 문제, 과학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관찰, 특히 객관적 관찰이라는 게 가능하냐. 관찰 데이터가 이제 우리는 항상 모든 과학에서 기반이 되는 어떤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 제기되고 또 하나가 이제 측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측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장하석 교수님의 온도계의 철학이 굉장히 재밌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규약주의가 이제 그 컨벤셔널리즘을 되게 규약주의, 협약주의라고도 하는데 되게 프랑스에서 이제 그 뭐 뿌앵까레라든가 듀엥, 뭐 콰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프랑스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프랑스 철학에서 제기되는 어떤 이제 관점이나 개념을 조금 낯설어 하죠. 그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미 철학을 그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 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학위를 하고 와서 국내에서 이제 교수가 돼서 또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어쩔 수 없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실 프랑스 철학이 굉장히 이런 영미 철학과는 또 다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철학이 한때 굉장히 유행하다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 규약주의가 그 새로운 어떤 시각을 제공해주고 그런 맥락에서 쿤이 이 규약주의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다.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하늘 아래 뭐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건 없죠. 토마스 쿤의 그 개념들 뭐 마찬가지로 이런 그 당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물음, 그다음에 그 당시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그런 이제 그 의문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전시켜 나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프리오리한 선험적인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아프리오리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어딘가에 뭐 이건 되게 이제 뭐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 등등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뭐 이데아 개념이라는 게 다 그런 이제 맥락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수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보통 수학을 아주 자명한 그런 공리 체계로 보통 인식을 하지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학도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로 접근하면은 이제 사실 수학 자체가 하나의 그런 그 구성물로서 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선험적인 진리 같은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굉장히 큰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규약으로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이게 되게 그 규약주의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이 관찰의 이론 의존성 명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지금 이야기할 그 언더 디터미네이션 두 가지 명제가 이 규약주의의 매우 중요한 명제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것이 토마스 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고 또 쿤 이후에 나타난 우리가 아마 마지막 강의쯤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과학사회학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는 사회적 구성주의라든가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이 다 여기에서 사실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런 중요한 명제가 이 규약주의에서 제기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언더 디터미네이션이 뭐냐? 이게 좀 어렵죠. 이제 일단 디터미네이션이 결정이라는 건 알겠는데 언더 앞에 이그 접두사라 그러죠. 언더가 붙죠. 그래서 그러니까 즉 다 결정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미결정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면 뭐 미결정성 또는 과소결정성 명제라고도 합니다. 이 반대말은 오버 디터미네이션이죠. 오버 디터미네이션이면 이제 과대결정 뭐 이런 등등으로 보통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관찰을 해서 그 똑같은 이론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론, 어떤 이론이 선택되는가라는 이론 선택의 문제가 이제 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과학 철학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이런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어떤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복수의, 플루랄리티죠. 복수성입니다. 이 복수의 이론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어떤 이론이 채택돼서 그것이 true, 참이 되고 다른 것들은 배제되느냐, false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바로 이제 과학 철학에서 중요한 그런 뭐 이제 나중에 보면 지식사회학에서도 역시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런 부분이 다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절대적인 증거나 이런 실제 리얼리티가 바탕이 돼서 결정되는 거 아니다.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운전을 예를 많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그 영국이라든가 일본 즉 이쪽에 이제 가면은 이제 자동차들이 그 좌식 통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핸들이 반대로 달려 있죠. 굉장히 헛갈리죠. 저도 전에 그 영국에 출장 갔다가 어디였더라?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북쪽이었는데 거기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그 외국에 나가면 되게 좀 그 이렇게 좀 어리버리해지죠. 그래가지고 그 차가 오는데 항상 우리는 왼쪽부터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차가 오른쪽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빵 하고 이제 그 걔들 또 이 동양인들 아주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던 뭐 자전거 도로에 걸어가다가 뒤에서 그냥 막 야단 맞고 옆으로 막 피하고 경험이 많이 있죠. 그럴 때면 이제 항상 아니 왜 이 얘들은 우리하고 반대야? 왜 운전석은 또 반대로 달려 있어서 차도 이거 렌트하기도 힘들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사실 그 좌측 통행이나 우측 통행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불과하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도 옛날에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사람은 좌측 통행, 자동차는 우측 통행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좌측 통행을 버릇을 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측 통행으로. 그래서 뭐 저기 그 서울에 있는 그 일부 전철 지하철역들 보면은 좌측 통행을 염두에 두고 동선을 짜놨다가 이게 다 엉켜가지고 막 그 약수역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집에서 분당에서 이제 그 약수에서 갈아타고 6호선으로 가는데 이게 옛날에 만드는 거라서 좌측을 동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이 동선이 막 꼬여가지고 뭐 굉장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다시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똑같은 관찰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론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 그중에 어떤 것이 아프리오리하게 선언적으로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좌측 통행하는 사람들이 우측 통행하는 사람 보고 니들 정말 비과학적이야. 너 정말 잘못됐어. 펄스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단지 관습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론이 결정되는 것을 이런 어떤 그 뭐 확고한 절대적인 어떤 증거나 또는 뭐 근거 이런 것에 의해서 이론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이제 그 입장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디터미네이션에서 언더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결정되는 거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 뭐 확실한데 데이터만으로 데이터가 쫙 쌓여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귀납이죠. 그 우리가 이야기했던 베이컨이 이야기했던 귀납법. 데이터를 많이 쌓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론이 즉 일반칙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는 빅데이터 잘 모르지만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데 사실 데이터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 세계가 갑자기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최근에 뭐 챗 GPT라든가 등등 이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데 있어 생성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그런 어떤 생성이라고 하는 이 제너러티브한 그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뭐 그런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단순히 빅데이터가 무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얘기하도록 만들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죠.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 이론은 항상 문제죠. 여기 이제 이론이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워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중력장 개념 비슷하게 딱 뒤틀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저절로 뭐 어떤 게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언더 디터미네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 이거를 이제 좀 더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보죠. 보이시죠, 다? 이거는 그 세르지오 시스몬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과학기술학의 그 개론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 언더 디터미네이션 사례 설명할 때 이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점, 이 각각의 이 표시된 X라고 하는 점이 관찰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관찰 증거를 막, 이게 이제 실제 과학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은 관찰 증거를 종합을 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우리는 되게, 이거 하나의 선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선이 이론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아주 매끄러운 스무스한 선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 나왔죠. 하나의 선. 그렇지만 이 관찰 증거를 만족시키는 선은 무한히 많아요. 왜? 여기 보면 삐죽삐죽한 이 선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찰 증거를 만족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한히 많은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개의 거의 무한에 가까운 N개의 그 이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관찰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과학 이론들을 이제 아주 확고한 추로, 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뭐 다윈의 진화론. 그건 그야말로 뭐 그걸 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뉴턴의 법칙이 어떻고 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등 이런 많은 이론들이 이렇게 확고한 관찰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매끄러운 선으로서 딱 나오는 저절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또는 리니어하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 촘촘하게 이 사이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더 많이 얻으면 어떠겠는가? 그러면 이 선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모두 만족시키는 선은 역시 또 무한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더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 관찰 증거만으로 또는 어떤 관찰 증거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그 이론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이론들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복수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다 그중 어느 하나의 이론이 채택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제 뭐 지금 지식사회학이나 뭐 이런 데서 과학 지식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머튼 같은 사회학자는 사실 어떤 단일한 이론이 나와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경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뭐 심지어는 20여 개 이런 식의 그 이론들이 동시에 등장했다가 비슷한 시기에 그중 어떤 것이 받아들이면서 나머지는 잊혀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얘기하죠. 다윈의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월러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학자가 그 당시 그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에서 비슷한 연구를 해서 훨씬 짧은 시간에 다윈과 비슷한 이 진화론을 그 수립을 했죠. 그래서 다윈 선생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거 봤는데 그때 다윈이 20년 동안 연구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한 연구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민했다 뭐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찌하랴. 그때 이제 그 다윈의 친구들이 나서서 중재를 서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월러스한테 월리스죠 월리스한테 그 양보하라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다만 같이 논문에 같이 이름을 실어주는 정도로 인정을 해주고 결국 다윈의 공적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이제 뭐 얘기들도 다 알 겁니다. 사실 단일한 이론이 등장해서 단일하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그냥 굉장히 오히려 드물다. 뭐 이런 그러면 그때 어떤 이론이 채택되고 어떤 이론이 배제됐는가를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관찰 증거만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다 동일한 관찰 증거 기반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채택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거기에 사회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사회적 요소,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 당시 누가 지위가 더 높았느냐, 누가 인간관계가 더 좋았느냐,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사회적 소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과학 철학에서 이런 딜레마가 등장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쿤도 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 포함을 시키면서 과학자 사회, 사이언티픽 커뮤니티라는 걸 분석 단위로 삼으면서 패러다임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과학 철학에서 그런 이제 흐름 논의들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미 귀학주의에서 토마스 쿤이 제기하게 될 어떤 이론의 상당한 근거들이 여기서부터 확보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 디터미네이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유용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스무스한 선 이것이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그거 없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론들이 여기서 어떤 삐죽삐죽한 선인지 또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복잡하지만 이 증거들을 다 만족시키는 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현재의 이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찰 증거만으로 이론이 탄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과학 철학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재밌는 사례가 바로 이 러셀의 칠면조 우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 과학 철학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귀납주의를 아주 신봉하는 칠면조가 나오죠. 이 칠면조는 농장에 이제 어느 날 농장에 어느 농장에 갔는데 거기서 첫날 아침에 아침 9시에 모이를 줬습니다. 그 주인이 아주 성실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시계처럼 정확한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귀납주의를 신봉하는 이 철학자 칠면조가 이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계속 보는데 일주일 내내 아침 9시에 정확하게 모이를 줘요. 그러면 혹시 비가 오면 달라질까? 근데 비가 오는 날이나 또 아주 추운 날이나 뭐 아니면 평일날하고 일요일은 좀 다를까?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일반 원칙으로서 나는 언제나 아침 9시에 모이를 먹는다라는 일반칙을 딱 수립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깨져버리죠. 왜?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목이 잘려가지고 칠면조구이가 됐다. 뭐 이제 이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가령 뭐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뜬다.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참, 추로스라고 진리라고 절대 진리. 대문자 T를 사용하는 절대 진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까? 어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해 안 뜹니까? 이게 절대 뭐 진리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지지 않는 백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뭐 그렇죠. 해가 안 뜨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보면. 또 시간적으로 보면, 예. 제가 아침에 해가 뜬다고 그랬죠. 몇 시가 아니고. 아침에 해가 뜨는가라고 했을 때, 시간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좀 더 시간 척도를 더 길게 잡는다면.
지금 지구의 나이가 대략 한 46억 년 정도 된다고 하죠. 태양계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딱 중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46억 년쯤 지나면 이제 태양이 연료를 다 태워서 태양이 이제 폭발하게 된단 말이죠. 태양은 지금 질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블랙홀이 되지는 못하고 되게 적색 거성으로 이렇게 팽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폭발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태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태양계가 다 거기에 지구는 그 속에 완전히 이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론에 따라서는 이제 태양이 팽창하면 태양계가 그만 확장되지 않겠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 이상 태양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날이 약 46억 년 현재 계산으로는 지나면 이제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결국 이거는 매우 로컬한 국소적인 그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백야도 존재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음, 뭐 해가 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해가 뜬다는 것을 데이터를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일반적인 원칙으로 정립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귀납주의의 한계,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규약주의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그런 절대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 등등에 대한 거기에서 이제 나온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칼 포포의 반증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포를 뭐 사실 제가 포포를 잘 모릅니다만 포포를 단지 이 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사실 이렇게 하면 포포리안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뭐 제가 워낙 이 지식이 얕아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증주의가 나오게 된 게 이제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실증주의에서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어떤 이 이론이 과연 왜 옳은가 또는 그것이 또 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참으로써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입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관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 그 다음에 그런 관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론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엄밀하고 또는 명확한 그런 에비던트한 과정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쫙 나타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기됐던 것이 이제 칼 포포의 이 falsification이즘, 즉 반증주의라고 하는 개념이죠. 칼 포포는 뭐 워낙 유명한 철학자죠. 이 사람도 사실은 비인 출신입니다. 비인 출신이고 나중에 물론 활동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러셀 뭐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과학 철학자로 이제 명성을 날리게 되는데 사실 이 포포는 쿤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쿤하고 또 상당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쿤과 포포 논쟁 뭐 이런 책도 나오고 아마 하는 걸 보셨을지 생각되는데 사실 관찰 증거의 누적이 특정한 이론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식의 전략으로는 결코 어떤 이 이론을 입증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 서서 오히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아니라 반증이다라는 그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입증이 안 되면 그러면 반증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반증을 못하면 입증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전략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그렇게 확실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반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를 리뉴얼해 나가는. 그래서 잘못된 이론을 폐기해 나가고 잘못된 가설을 폐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포퍼를 그러면 이제 포퍼는 실증주의에 포함이 안 되느냐? 여기 이건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포퍼는 좀 다르다. 실증주의를 벗어났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증주의만 가지고는 이런 어떤 과학의 특수성, 즉 과학의 예외성이죠. 과학이 뭔가 다른 학문과 다른 또는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지식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식이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입증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반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특수성을 오히려 다른 식으로 우회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이런 특수성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반증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좀그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입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이 포퍼에 와서 사실 과학은 입증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과학은 반증을 하고 반증을 하도록 자기를 열어놓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증을 할 수 있어야만 과학이다라는 이런 게 이제 반증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으로서 정착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증이 가능해야 되고 반증이 불가능한 것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고 그거는 사이비, 수도, 이 수도 사이언스, 이 수도 개념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 아주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데 아마 수도 사이언스, 뭐 수도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반증 가능성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과학이고 반증이 불가능하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마르크스주의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퍼는 마르크스주의는 기본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하다.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주의이고 역사 법칙주의를 제기해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가 필멸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로 그 공황. 사실 1929년 대공황 같은 게 이제 그런 아주 굉장히 자본주의 제도가 가진 허점, 즉 전혀 통제되지 않는 이제 과잉 생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1929년 미국 대공황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사실 굉장히 좀 과소평가됐다고 할까? 사실 지금 전 세계는 끊임없이 그런 것에 대한 악몽 때문에 계속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뭔가 이 성장을 해나가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신자유주의가 어떤 그런 이제 사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끊임없이. 그래서 사실 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이 대공황 이런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제도가 즉 계획 경제가 아닌 시장에다 맡겨놓으면서 인간의 무한한 욕심과 탐욕 그리고 어떤 벌가한 그런 어떤 제도들에 의해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럼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도저히 입증이 불가능하다.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초기에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했을 때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과학이라는 말이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거의 동의어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지금은 뭐 마르크스주의가 뭐 지금 거의 형해화돼서 뭐 잘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금 뭐 특히 현재 소련이나 또 중국이나 뭐 지금 북한과 같은 이런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마르크스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뭐 사실 마르크스주의가 예언했던 것은 이제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서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전환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비전을 그렸는데 저는 예상치 못하게 사실 변방에 아직 자본주의가 제대로 수립도 되지 않은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사회주의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전혀 또 변형적인 형태로 마오쩌둥에 의해서 이제 이그 중국에서 뭐 그 다음에 또 북한은 또 다른 형태의 변형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제 뭐 마르크스의 예언과
연관시켜서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아주 수도 사이언스라고. 왜냐하면 칼포퍼는 반공주의,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물론 이 사람도 처음에는 사회주의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비엔나 서클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무렵에 사회주의를 안 거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3년 안에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 바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 인텔리 중에서 그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 그다음에 3년 후에도 아직도 거기 있으면 그것도 바보. 뭐 이런 식의 그 유행어가 나왔듯이. 그래서 이 포퍼는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벗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칼 포퍼가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그런 이 사람의 어떤 철저한 반공주의 때문에 그러고 우리나라도 사실 포포리언들이 많습니다. 뭐 그거는 또 다른 연구 대상인데 뭐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반공주의와 무관치 않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미국에서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위를 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철학 그 교수로 또 많이 활동들 하셨으니까. 어쨌든 또 하나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이 프로이트를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프로이트를. 그래서 그 프로이트의 정신 뭐 꿈의 해석 뭐 이런 등 지금도 집에 그 책이 옛날에 보던 책들이 있습니다만 뭐 열심히 줄쳐놓고 옆에 보면 막 써놓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보면 뭐라고 해놨는지 잘 이해도 안 가는데. 근데 정신분석학이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 그 당시에는 그 다윈의 진화론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왜 인간 정신, 인간의 어떤 그 특히 무의식, 유흥의 그 무의식 이론과 같이 해서 이것을 뭔가 분석을 할 수 있다. 정신 분석 아니야. 정신이 분석의 대상으로 편입됐다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변환 이걸로 생각하게 됐었는데 하여튼 그 요즘에 뭐 프로이트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지만 한 60년대, 70년대 이맘때만 해도 프로이트 정신분석하고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뭐 그걸 기반으로 한 수많은 문학 작품, 영화들도 많이 나왔어요. 물론 뭐 최근에 제가 신경과학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신경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이런 그 프로이트식의 어떤 대화법, 즉 그 이 면접에 의해서 서로 대화에 의해서 꿈 얘기를 하고 뭐 가끔 왜 그런 심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지금도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우울증 걸리고 뭐 했던 사람들 보면은 그 가서 면담해라, 심리 분석 받아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서 나온 하나의 그 요법이죠. 그러니까 즉 면접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 기억을 떠올리고 그걸 통해서 치료를 이어지게 한다는 어떤 그런. 근데 이것 역시 어, 포퍼는 그 사이비라고 이제 규정을 지은 거죠. 왜? 반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가 반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반증이 불가능한 어떤 이론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은 사이비다라고. 그래서 수도 사이언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이 수도 사이언스라는 말을 등장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면 진짜 과학, 가짜가 있다는 진짜 과학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진짜 과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사이비 개념을 더 강조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반증이 될 수 있는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자 나는 이런 가설을 세웠어. 이 가설 나는 그 다 공개하니까 어디 반증해봐. 나는 자신 있어. 그냥 멋있죠. 그리고 뭐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난 언제든지 인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러냐? 여기서 이제 쿤과 포포의 어떤 논쟁 또 그 밖에 라카토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너무 좀 어, 전혀 그 근거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포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높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좀 많고 과학자들이 포포를 좋아합니다. 제가 뭐 이제 좀 뭐 과학자들하고 많이 얘기는 못 해봤죠. 특히 물리학자들 같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포포를 최고로 꼽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행위. 그렇잖아요. 과학의 본질은
가설을 수립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설이 반박되도록 공개하는 거야. 즉 오픈 사이언스죠. 그래서 포포의 주저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아닙니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설 그 반박에 대해서 즉 반증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 적들의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이트주의를 이제 되게 꼽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과학자들한테 상당히 호소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포포가 이런 과학 철학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꼽히는데 손해 관점에서 보면 이제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포포는 굉장히 한계가 많고 이미 포포의 반증주의는 전혀 그것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입증됐다라는 쪽으로 이제 반증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포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그 근대 과학이 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는 그런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데 뭐 상당히 그런 어떤 입증에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어, 우리는 이제 근대 과학이 설명력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편으로 맞는 말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설명력이 높은 이유는 사실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토톨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반증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은 다 배제시키는 거죠. 아, 이건 과학이 하는 게 아니야. 아, 이거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저기 철학 또는 뭐 종교가 맡아야 될 일이야. 그건 다 설명하기 어렵거나, 또는 입증 불가능하거나, 또는 반증도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거 다 빼놓고,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즉 Y에 해당되는 문제는 대부분 다 배제하고, How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삼아서 하니까 훨씬 그 설명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패러다임 내에서의 설명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높다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과학에서 보면은 이런 우주나 우주의 기원, 물론 우주론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는 어떤 학문이긴 하지만 뭐 호킹이라든가 로저 펜저스 뭐 등등 이런 사람 다 우주론 학자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 학자들은 빅뱅 직후의 일부터 연구를 하는 거지 정작 10의 마이너스 43층 43초 발음도 잘 안 나오고 그 짧은 순간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우주가 왜 시작되는가는 설명 불가능하다. 다만 어떤 아주 작은 소립자와 같은 상태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아주 급팽창이 일어나서 현재 계속 팽창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 표준 가설이죠. 이걸 연구하는 거지만은 정작 우주의 기원, 우주가 왜 생겨났느냐 이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이 그 빛의 그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빛은 30만 킬로미터로 일정하죠. 그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초기 조건에. 그럼 이런 초기 조건이 왜 하필 30만 킬로냐? 아니, 좀 한 20만 킬로쯤 되면 안 되나? 정신없잖아. 좀 덜 빠르면 안 돼. 뭐 이런,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불가지론, 불가지지,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 초기 조건, 우주의 초기 조건, 그다음에 왜 우주가 만들어졌느냐, 또는 우주가 다중우주라는 이제 이론들이 많은데 우리 우주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주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 유니버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건 다 그냥 하나의 그 시나리오로 얘기될 뿐이지 그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생명 역시 마찬가지. 우주에 다른 생명이 있을까? 굉장히 큰 질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분 책도 하나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을 우연히 제가 한 권 그 출판사에서 줘가지고 이게 이제 우주에 우리만 있는가 뭐 이런 제목의 책인데 그 문제를 집중 탐구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너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체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그 이제 지적인 생명체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첫째, 그 지적인 생명체는 우리와 비슷할 것이고 그래서 전파를 꼭 쓸 것이고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세티 프로젝트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전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폴 데이비스는 그런 가정 자체는 터무니없는 가정이다. 왜 꼭 생명이 진화를 하는 데에 우리와 같은 지구와 같은 경로를 거쳐서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나올 것이라는 가정, 이거는 전혀 터무니없는 가정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건 저기 스티븐 제이 굴드 선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주제 그 뭐 왜 생명이 생겼을까? 뭐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거 없으면 너무 심심하잖아. 뭐 그 뭐 또 우주에 우리만 있으면 너무 외롭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만 어, 뭐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낮은 우리 초기의 어떤 아주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부르는 생명체들은 그 발견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지적인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이 그, 발견될 가능성은 이제 지극히 희박할 것이다라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언젠가 우리보다 더 지능이 높은 뭐 그런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정은 뭐 재밌긴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뭐 별로 그러니까 폴 데이비스 굉장히 재밌는데 폴 데이비스는 그 약간 뉴에이지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기 때문에 호호가 갈리는 그런 학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굉장히 그 이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도 그분은 역시 이것이 어떤 노멀한 과정이 아니다. 이런 거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물리학자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죠. 뭐 하여튼 좀 얘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실 과학이 이런 주제들을 피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현재 자연 법칙에 수립된 이래의 그런 변화만을 다루는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포의 접근과 상당히 그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경계짓기라는 이거 먼저 요거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네. 디마케이션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네. 이걸 디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과학 철학, 과학, 사회학에서 이 개념을 많이 쓰는데 토마스 기어린이라는 사람이 이 바운더리스 오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과학에서의 경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과학과 가짜 과학이 있다. 그 경계를 계속 지으려고 합니다. 이 기어린이라는 사람은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 짓기를 계속 해온 것이 과학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이스테빌리시 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과학이야. 이건 비과학이야. 이런 식의 경계를 계속 지어왔답니다. 그 경계는 항상 바뀝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 같은 분야는 항상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에서 좀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실험 심리는 과학이라고 하지만 또 일반 인문 이런 심리 같은 경우는 또 과학이라고 안 그러죠. 요새는 무슨 뭐 MBTI인가 뭔가 뭐 이런 게 뭐 과학이라고 막 뭐 광고에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인간을 이 규정 짓는 게 얼마나 위험스러워. 한때는 또 혈액형 가지고 하다 혈액형이 너무 단순하니까 이제 그걸로 바뀌던데 저는 뭐 골드의 이 IQ를 둘러싼 이게 얼마나 이 차별적인 역사와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과학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왜 과학은 우리가 처음에 침대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기반은 어딥니까? 그래서 항상 과학에 들어가려고 막 그래요. 마치 뭐 터키 같은 나라가 끊임없이 유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뭐 전쟁 한참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로 계속 들어가려고 경계 싸움 아닙니까 결국 우린 니네들 아니야 우린 나토에 들어갈래 끊임없이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이라는 영역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 때는 엄격하게 테두리를 칩니다. 이건 좀 불안한데 이거 아니야 얘. 요즘에 선거판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이게 뭐 진골이냐 뭐냐 해가지고 계속 쳐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과학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최면술 같은 예가 과학사에서 사례 연구로 많이 나와요. 최면술 그럼 우리는 이 똑같은 최면술이
한때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내쳐졌는데, 왜? 사실로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과학이 확실히 이스태블리시 된 이후에는 이제 영역을 확대합니다. 아, 이것도 너 들어와. 우리 힘이 세니까 여기 우리 이걸 영역을 넓히는 거죠. 최면수이 다시 과학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그런 재미난 사례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근대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런 경계 획정 이런 과정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에서도 이런 부분들 스티븐 제이 굴드는 다윈도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전혀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결코 진화론이 품는 질문이 아니다. 다만 어떻게 생명이 진화했는가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지 어떤 궁극의 기원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굴드 선생도 포퍼리안의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건 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굴드를 아주 좋아합니다만 이런 맥락에서는 굴드도 역시 한계가 있다. 과학주의자예요, 굴드도. 굉장한 과학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과 그 싸움에서 이 워리어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코프스 재판하고 그 이후 이어진 거의 동일 시간론 재판 벌어질 때 연방 최고법원에서 진화론을 옹호할 사람을 구했는데 잘 안 나설려잖아요. 이 창조과학 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갈고 닦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에 총본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창조과학회가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가끔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접근을 하시고 또 결코 그렇게 그 뭐 막 그 근거 없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섰던 사람이 굴드였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과학자 쪽 전문가 증언을 아주 잘해서 결국은 창조론이 패했죠. 그래서 이제 동일 시간론, 즉 미국의 일부 아주 보수적인 주들에서는 그 당시 진화론을 가르치는 시간만큼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기했고 이게 평등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기각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굴드는 뭐 확실히 과학주의자인데 뭐 거의 과학 사회학자의 또 버금갈 만큼 뛰어난 그런 또 그 관점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굴드는 창조론이 과학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아주 항상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창조론은 인정하지만 왜 창조론이 자기를 과학으로 감싸려고 하나 여기 대해서는 아주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창조과학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창조론 종교로서는 분명히 그건 뭐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리처드 도킨스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이 바로 그거죠. 도킨스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도킨스는 종교라는 건 미혹, 뭐 그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굴드는 그거는 과학이 종교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 그거는 자기 영역을 지켜야지 왜 종교에 대해서 뭐 이욕부정없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나쁘다. 확실히 얘기를 했죠. 대신 창조론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 자기 거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결국 이런 진화론이나 뭐 그밖에 많은 과학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이제 그런 디마케이션 경계를 지어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포퍼니언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도 대표적인 포퍼리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제가 그 칼럼도 썼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호킹 책을 두 권이나 번역을 해서 두 권이 아니라 꽤 여러 번 했는데 처음에 그 시간의 역사에서는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이제 곧 이론 물리학의 끝이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물리학으로 모든 걸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근데 나중에 입장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바로 포포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모든 문제를 해명하는 게 아니고 과학은 단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그것을 영원히 계속하는 것이 과학이다. 라는 쪽으로 이제 포퍼리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게 이제 호두껍질 속의 우주라는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입장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여기서 이런 포포의 그 영향력이 특히 과학자들에게 강한 것은
바로 그런 진짜 과학과 가짜 과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이 디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제공해 줬는데 이제 쿠는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 건 없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 반증주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지금 그냥 뼈대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관찰의 한계와 입증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것을 바꿔서 뒤집어서 반증이 바로 과학의 역할이다라는 식으로 뒤집어서 과학을 세이브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반증주의가 굉장히 멋있고 많은 과학자들에게 뭔가 좀 뿌듯한 이런 걸 주는 그런 분명히, 그리고 끊임없이 과학은 혁신하는 그런, 그리고 아주 멋있게 내가 틀렸으면 딱 그 인정하는 그런 걸로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매우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진짜 그러냐? 반증주의 한계가 이제 곧바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반증이 되려면 반증에 해당하는 증거가 실험상의 오류인지, 이거 좀, 아니면 기존 이론과 이런 그 증거를 뒤집는 진짜 증거인지, 결국 누가 또 판단을 해야 된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해야 그것이 반증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또 뭐 자판기처럼, 자, 새로운 증거 나왔어. 입력. 그러면 바로 기존 이론 폐기. 이렇게 되는 건 없다는 거죠. 누군가 인간이 결국 개입하고 거기에는 사회적인 맥락이 다 존재하고 등등. 그 다음에 대개 보면 새로운 발견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이론 체계에 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적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이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미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공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수,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주 유명한 인류 과학자, 뭐 등등 이런 자리를 이미 다 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론을 폐기할 이유가 별로 없죠. 자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죠. 반면 이제 막 신진 과학자들,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참 혈기왕성하게 연구를 하고 기존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걸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지겠느냐? 이게 참 어렵죠. 쿠는 이런 얘기를 과학혁명 구조에서 노골적으로 합니다. 대개는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론을 과연 기존의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개 보면 이런 대학원생이나 신진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대부분 다 무시되거나 또는 어 이제 뭐 반박되고 뭐 윽박지름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펄사라고 하는 새로운 천체, 지금은 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최초의 중성자별이 발견됐을 때 그 중성자별은 하도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원심력 때문에. 그래서 처음 중성자별 펄사를 발견한 여자 대학원생인데, 그 사람이 이걸 제기했을 때 욕만 엄청 먹었습니다. 교수님한테. 야,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어떻게, 그런 천체가 어떻게 가능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천체는 중성자별이었어요. 전부 중성자로 이루어져서 엄청난 중력을 가진, 크기는 작아도. 그러니까 즉, 어, 블랙홀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 정도의 그런 아주 작은 행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도 워낙 질량이, 중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결국 나중에 준행성상 천체로 펄사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대개는 이런 대학원생이나 신진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면 대개, 야, 그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다시 해봐. 또는 뭐, 공부 좀 제대로 더 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과학자들은 그런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과학이 매우 보수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과학 활동, 과학이라는 프랙티스가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후는 과학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과학은 전혀 혁신적 활동이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어야,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새로운 이론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실제 과학사의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반증주의가 성립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멋있는데. 그래서 후는 이런 반증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과학 지식의 기본 단위를 개별 가설이 아니라 패러다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는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은 그 전까지는 실증주의라든가 이쪽에서는 이제 그 과학의 기본 단위를 하나의 가설 또는 하나의 이론으로 봤는데 그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인다. 그걸 떠받치고는 여러 가지 보조 가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째로 묶음으로 봐야 된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그 당시 어떤 그 지적인 흐름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제 패러다임 개념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는 이론과 관찰의 불일치가 곧바로 이론 포기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반증주의가 성립할 수 없는 어,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쿤과 포퍼가 논쟁을 많이 벌이는. 그래서 그 포퍼와 쿤이 공통점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관찰 증거가 쌓인다고 해서 이론이 된 것이 아니다라든가 또는 뭐 입증이라는 게 그렇게 그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 다 인정하지만 반증주의도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쿤하고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학이라는 경우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론이 선택되는가는 그 패러다임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지 개별 이론 자체에 의해서 반박되거나 또는 뭐 그것이 그 승인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즉 이건 이래서 여기서 패러다임 개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보수적 행위로 보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 저기 포퍼는 굉장히 멋있게 과학을 이렇게 얘기해 주었는데 쿤은 무슨 과학자가 하는 게 별로 이렇게 혁신적이지도 않고 과학은 혁신이 아니라는 둥, 뭐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둥, 뭐 죽어야 뭐 이 그 인정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좋아하겠습니까? 이 쿤이 별로 인기가 없고 쿤이 죽을 때까지 과학자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근데 사실 쿤은 누구보다 과학이 중요하고 과학을 사랑했던 사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예, 그래서 이 패러다임 변환이라는 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쿤의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쿤도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또 한 사람이 이제 라카토스라는 사람, 임레 라카토스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가 이 리서치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역시 반증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관찰 결과가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어, 라카토스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드코어에 해당되는 핵심 이론과 이것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코어, 말하자면 우리가 지구에 마치 내핵처럼 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층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가설입니다. 이걸 보조가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주된 가설과 보조가설들이 있다. 이 보조가설의 주된 역할은 이 코어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핵심적인 이론, 즉 주된 가설, 코어에 해당되는 가설과 위배되는 관찰 증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가설을 새로 만들거나 이걸 약간 털어내거나 해서 그것도 포괄을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금 변형시키는. 그래서 이 반증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드코어에 위배되는 증거가 나오면 곧바로 하드코어가 폐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건 없다. 다만 보조 가설이 이 약간 수정을 해서 그런 그 일탈 사례, 나중에 이제 쿤의 개념에서 일탈 사례인데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도 생각했어, 이거.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근데 우리 얘기 안 했을 뿐이야.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약간 틀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유지시키는 게, 계속 세이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키는 거죠. 기존 어떤, 이제 나중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이제
나왔을 때에 그 당시 이제 이 지구 중심설이 이걸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서 쿠는 굉장히 많은 사례를 연구해서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사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라카토스의 주장은 쿤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게 반중주의가 이야기하는 그런 그 얘기는 멋있긴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주장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조 가설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막 그 칭칭 감으면서 어떻게든지 핵심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거 라카토스의 아주 재밌는 개념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